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태실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희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문화교양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관심 분야는 정조 관련 콘텐츠와 태실, 금표 등으로 올해 조선왕실의 태실과 경기도의 태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실 관련 책을 집필하기 위해 지난 2년 6개월간 전국의 태실을 전수답사하면서 태실의 현황이라든가 훼손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생생한 태실의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강의이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경기도의 태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의 목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의 목차는 크게 태실이 무엇인지, 즉 여러분들이 태실이 정확하게 뭐다, 이걸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지,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길지에 묻는 태실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실 관련 성물 명칭이라든가 함께 세워졌던 표석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이번 강의의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 왜 이렇게 많은 태실이 조성이 되었을까? 경기도의 태실이 조성된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경기도 태실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이 1시간 안에 이 경기도 태실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거는 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략하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의 태실이라는 책을 발간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경기도의 태실은 경기사회부도서관에서 원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들으시고 해당 그 도서관 가셔가지고 그 원문 서비스 받으셔서 함께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태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태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태실은 한자 뜻 그대로 아이벨테와 집실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태를 길지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태는 탯줄입니다. 그 탯줄에 대한 인식이 예나 지금이나 소중히 다른다는 점에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왜 제대열이라고 해서 시료를 위해 보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태실의 역사는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를 보시면요, 김유신의 태실이 만노군, 그러니까 지금의 충북 진천입니다. 그 거기에 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태실을 묻었다고 해서 태령산으로 불린다 하는 내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태실 풍습은 신라를 거쳐가지고 고려 때도 유지가 됩니다. 즉 고려사라든가 다수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의 과거 시험 중에 자법지리역 과목에 태장경이 있어요. 태장경. 자, 이거는 뭐냐면 태실의 조성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태를 소중히 여기는 풍습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풍습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태를 묻는 풍습이 확인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를 포이총이라 부르더라고요. 또한 탯줄은 왕실만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태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방식으로 소중히 처리했습니다. 조선왕실의 경우에는 단순히 태를 땅에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지리와 결합해가지고 길지에 태를 묻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태를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실제 문종실록을 보면요. 태장경을 인용해서 태를 소중히 하는 것이 태조의 현우와 성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우는 어질고 어리석음을 뜻하거든요. 이와 함께 길지에 태실을 조성하는 것은 나라의 국운과도 연결지어 해석했기 때문에 태실의 조성은 왕실의 궁중의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실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실 문화재를 방문하시면 외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는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기에 태실에도 차이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무덤의 경우 왕이 묻힌 경우 능이라고 하는 반면에 사대부나 백성들의 무덤은 묘라고 해서 구분 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태실 역시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었는데요.
자료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즉 왕의 태실을 가봉태실이라 불렀고 왕자 왕녀의 태실은 아기시 태실이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왕실의 태실은 왕의 자녀 혹은 세자의 자녀인 경우에 조선이 되는데 이때의 태실은 아기시 태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태실 가운데 태실의 주인공이 훗날 왕이 되는 경우 추가로 난간석을 두른 장태성물과 기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된 가봉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가봉이라 부릅니다. 표 1을 보시면 신분에 따른 태실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왕의 태실은 1등급지로 분류되어 금표의 범위가 사방 300보이며 이를 관리할 수직군이 있었습니다. 가봉태실은 기본적으로 왕만 가능했지만 조선 초기에는 왕비의 태실이 가봉되기도 했고 세자의 신분으로 가봉된 사도세자 태실의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왕비 소생의 대군의 경우 2등급지로 분류되어 금표의 범위가 사방 200보이며 이 밖에 공주나 후궁소생의 군, 옹주의 태실의 경우 3등급지로 분류되어 금표의 범위가 사방 100보로 규정되었습니다. 왕자 왕녀 태실의 경우 별도의 수직군은 없었으며 당연히 가봉 절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태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왕의 태실인 가봉 태실과 왕자 왕녀의 태실인 아기시 태실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실 성물의 명칭을 알아보실 텐데요. 아기시 태실의 경우 태암과 태실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땅에 묻는 도랑알인 태암이 있는데 몸체인 함신과 머리 부분인 개석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함께 봉분의 앞쪽에 태실비가 세워지는데요. 비석의 세부 명칭은 비의 받침인 비대와 몸체인 비신, 머리인 비수로 구분됩니다. 반면 가봉태실의 경우 아기시 태실에 비해서 성물이 많은데요. 먼저 가봉비의 경우 받침인 기부 혹은 기롱대속으로 부릅니다. 몸체인 비신과 머리인 이수로 구분되는데요. 자료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봉분이 있던 자리에는 웅장한 성물이 추가로 설치되는데요. 바닥에 전석과 상석을 깔고 그 중앙에 중앙태석이라 부르는 개첨석과 중동석, 사방석을 세우고 난간석을 이루는 연협주석과 연협동자석, 횡죽석을 둘렀습니다. 흡사왕릉의 축소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구분이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도랑아리인 태암에는 탯줄을 보관한 태양아리와 지석 등을 넣었으며 태실비의 경우 전면에는 태주의 신분을 기록하고 후면에는 태실의 조성 시기를 새겼습니다. 이러한 태실은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게 확인되고 있고요. 때문에 태실 관련 지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태실 관련 지명을 들으시면요. 아, 이 지명이 그거였어?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친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뭐 가령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의 경우에는요. 그 태전동이 성종의 태실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즉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진. 태봉의 유래, 태전동, 성종태실 이 부분 보시면요. 이 태봉의 유래가 성종태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태봉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태봉교회 뒤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태봉산인데 원래 여기에 성종태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창경궁으로 옮겨졌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태령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김유신의 태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나름 좀 유서 깊은 지명이다.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태봉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요거는 순종태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태봉1리라는 그 표석이 있어요. 자, 여기에 태봉은 이제 선조의 그 유일한 적자였죠. 영창대군의 태실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세 번째 사진 보시면요. 태봉산 유래비라고 있는데 이 태봉산 유래비는 여기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거예요. 광주에 원래 그 태봉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이 없어요. 그 옆에 원래는 경양방주이라고 있었는데 그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태봉산이 헐려버렸거든요. 근데 본래 이 태봉산 정상에 용성대군의 태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태실이 있기 때문에 태봉산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명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태자가 들어간다고 태실과 관련이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거는 뭐 태봉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태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걸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태자가 아이벨 태자나 다른 태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뭐 태봉산이 태몽과 태실과 관련이 있다. 이건 일반화의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계하면서 좀 지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실의 조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세태의식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날 경우 아기의 태를 분리한 뒤에 그 태를 향원주와 깨끗한 물로 씻어서 태항아리에 담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태항아리는 도기와 분청사기였으나 이후 백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항아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태를 내항아리에 넣은 뒤에 그 내항아리를 다시 외항아리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때 태항아리에 홍패를 달아서요. 세태일씨와 산모, 담당 의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후 태실이 조성되기 전까지 길한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태의식이 끝나면 관상감에서는 왕에게 길일과 길지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세 곳을 추천해서 올리는데 이를 삼망단자라고 합니다. 이때 왕은 길일과 길지를 낙점하게 되고 이후에 성공감의 주도로 태실지까지의 도로 수선과 태실 조성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실 조성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봉출의식이 진행되는데요. 왕은 태를 태실지까지 호송할 안태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안태사는 태항아리를 태실지까지 호송하고 태실지에 도착한 뒤에는 미리 준비된 태함에 태항아리와 지석 등을 놓고 태실의 조성을 마무리한 뒤에 앞쪽에 태실비를 세우고 주변에 금표를 세우는 것으로 태실의 조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진 속의 봉출의식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봉출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한편 태실이 조성되면 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표석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마비와 화소, 금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가 하마비고요. 두 번째가 화소, 세 번째가 금표입니다. 가장 먼저 하마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하마비는 아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뭐 향교라든가 서원, 내지는 이제 뭐 궁궐, 왕릉 이런 곳에서 세워지거든요. 즉 유교적인 건축물이나 왕실 관련 그런 장소들에서 하마비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곳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태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러한 하마비가 이제 태실에 세워지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태실 자체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에 세워지는 사례가 있어요. 즉 사진처럼 여기 첫 번째 사진 있죠. 첫 번째 사진처럼 여기는 경종태실의 입구거든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하마비가 세워진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호 사찰인 법주사나 뭐 은혜사 같이 이런 사찰들의 하마비가 세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소가 있습니다. 자, 화소는 산불이 능원이나 태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간에 완충지대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는 뭐 자풀이라든가 내지는 뭐 발화요인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불 방지 대책이다. 당시의 산불 방지 대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옛 기록을 보면요. 능과 원 내지는 태실에는 필수적으로 화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실에 이렇게 화소가 설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화소 표석이거든요. 근데 능이나 원 이런 데도 화소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런 데는 표석이 지금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태실에서만 지금 두 개의 화소 표석이 남아 있어요. 바로 홍성 이제 순종태실지하고요. 이제 보은에 가시면 이제 순조태실 법주사 경내에 가시면요 화소 표석이 남아 있는데 그 표석 두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표가 있습니다. 자, 금표는 뭐 어떠한 행위의 목적을 금지하는 목적을 새긴 표석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태실의 금표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로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은 순조 태실의 금표의 뒷면을 보시면요 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 동서남북 할 때 서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방을 경계로 이렇게 이 금표를 세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금표의 목적은요. 태실을 보호하기 위해 뭐 무단으로 출입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 나무를 벤다든가 뭐 땅을 개간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현재 이러한 금표도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제 보온의 순조태실하고요. 이 사진 속에 영월 철종원자 융준태실 단 두 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이 지역을 방문하실 때는 이러한 표석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태실이 무엇인지 태실의 조성 과정과 함께 세워진 표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경기도의 태실이 조성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릉과 달리 태실은 전국 각지의 산지에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유는 왕릉의 경우 왕이 능행을 해야 했기에 한양에서 멀리 조성하기는 어려웠어요. 반면 태실의 경우는 조성 이후에 해당 지역의 관하 혹은 사찰 등에서 관리를 했기에 상대적으로 더 멀리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태실의 조성은 대부분 하삼도라 불리는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와 정종, 태종의 경우 고려 말에 태어났기에 애초 태를 근거지였던 동북면에 묻어야 했는데요. 이후 왕위에 오르면서 태를 옮겨서 태조의 경우 금산, 정종의 경우 김천, 태종의 경우 성주로 옮겨서 태실을 조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세조 이전까지는 태실의 조성은 예외 없이 하삼도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세조 시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는 본인의 태실을 옮겨 가봉할 것을 주청하는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봉비만 별도로 세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세조의 태실은 다른 왕자의 태실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주 세종대 왕자 태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 태실의 경우 가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가 영주 소백산에 태실을 옮겨 가봉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세조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봉하지 않은 것은 이는 세조의 의지로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즉 태실의 조성에 따른 백성들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조에게는 손자에 해당하는 월산대군과 자을산군, 훗날 성종이 되죠. 제한대군의 태실이 모두 경기도에 조성되는데요. 월산대군 태실의 경우 행정구역상 지금은 서울로 분류되는데 태실 조성 당시에는 경기도에 속했거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세조는 태실을 조성하는 데 있어 종전의 하삼도가 아닌 경기도를 태실지로 주목했고 이러한 흐름의 연장성산에서 성종이 즉위한 이후 교서를 내려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 태실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태봉의 문변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영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영조는 을유년이었던 1765년에 교서를 내려서 태실을 조성할 때 어원의 정결한 곳, 그러니까 지금의 창덕궁 후원에 태를 조성할 것을 하교했습니다. 때문에 영조 이후로 태실은 왕이 될 원자의 태실 정도만 외부에 조성되고 정조의 왕녀인 숙소농주, 고종의 왕자 왕녀인 영친왕과 덕혜옹주, 고종 제8남과 군함의 태실이 창덕궁 후원에 조성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세조와 성종 시기를 거치면서 경기도는 태실지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표 2는 경기도 소재 성종의 자녀 태실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태실 가운데 경기도에 조성된 성종의 자녀 태실만 11기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안성 베테리 태실은 2019년에 강사가 직접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성종의 왕자 태실로 고증한 바 있고요. 양평 대흥리 태실의 경우 그간 태주가 미확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 이희원 씨의 일기장에 태지석의 명문이 기록돼 있어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성종의 왕자 전성군의 태실일 가능성을 고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경기도의 태실 가운데 상당수의 태실이 미확인 상태 내지는 또 성물의 유실 등으로 태주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태실 가운데서 추가로 성종의 자녀 태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 역시 향후 연구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조성된 태실 성부는요. 시대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표 5는 경기도 태실의 태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중종 시기에 나타난 태암의 머리 부분을 보시면요. 둥그스름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선조와 숙종 시기에 나타난 태암의 형태에는요. 4개의 돌기가 돌출된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영조 때가 되면요. 태암의 머리 부분이 규수 형태로 좀 올라가다가 삼각형 형태죠. 올라가다가 연봉형의 보주가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이런 방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즉 해당 표에 나타나는 태암의 변화는요. 어떤 경향성의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실 성물 가운데 변화의 양상이 가장 크게 확인되는 태실비입니다. 보통 가봉 태실의 태실비를 가봉비라 부르고요. 아기시 태실의 태실비를 아기비라 부릅니다. 이 중 아기비의 명칭은 받침인 비대, 몸체인 비신, 머리인 비수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하는 건 비의 머리인 비수와 받침인 비대입니다. 이 두 부분은 시기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자료의 표 3과 표 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령 비수를 예로 들면 성종 시기까지 비수의 형태는 삼각 형태의 규수와 끝이 각진 형태의 규형, 둥근 형태의 원수 등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종 시기부터 하엽과 연봉의 형태를 보이는 비수가 동시에 관찰이 됩니다. 성종 이후에 태실비의 비수에서 하엽 형태와 연봉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성종 시기는 초기 태실비가 변화하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부분은 비대인데요. 초기 태실비의 경우 별도로 비대가 없어요. 비신과 비대가 한 몸의 형태거든요. 반면에 중기에 제작된 태실의 경우에는요. 표를 보시면 김포 조광리 태실, 화성 정수공주 태실의 비대를 보시면요. 장방형의 비대에 복령과 안상이 새겨진 특징이 확인됩니다. 반면에 영조 때가 되면요. 장방형의 비대인 건 동일한데 복령과 안상이 없는 형태, 그냥 밋밋한 비대가 확인되고 있는 거죠. 태실비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시기의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태실은 지난 2020년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전수조사 결과 태실 33곳, 즉 태조 확인된 곳이 24곳이고요. 미확인이 7곳이 확인되었고요. 묘와 태실을 함께 조성한 분묘병장의 사례 2곳, 태봉의 지명 30곳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태실의 보존 상태는 좋지는 못한데요. 이 같은 태실의 모습은 뒤에 따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이렇게 태실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태실의 훼손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사례가 무덤이 조성됨에 따라 태실지의 원형이 훼손된 사례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의 훼손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태실의 조성 자리가 바로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태실지에 몰래 시신을 암장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요.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에 있던 태실이 서삼릉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태실지가 민간에 팔려나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태실이 원형을 잃고 훼손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군시설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사례인데요. 이건 경기도 북부에서 많이 확인됩니다. 대부분 산 정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진지와 벙커 등이 들어오고요. 교통호가 파져 있는 등 훼손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태실뿐만 아니라 태봉산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훼손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태실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여서 태실을 답사하면서도 내내 안타까움이 절로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료의 사진을 보시면 분묘의 조성으로 훼손된 부여 선조 태실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당수의 태실이 이와 같아 태실의 온전한 복원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로 현재 이곳은 산 정상 부근에 교통호와 벙커가 들어서면서 원형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지리적 위치상 경기도 북부에서 주요 이러한 훼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들 수 있는데요. 양주 황방리 정혜홍주 태실과 홍성 순종 태실지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태봉산 자체가 사라져서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편 자료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정서공주묘와 고종 제4남의 묘입니다. 현재 서삼릉 경내에 있는데요.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묘와 태실을 함께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태실병장 혹은 분묘병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태실의 훼손을 가속화했던 건 일제강점기에 태실을 옮긴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있는 서삼릉을 방문하시면요, 서삼릉 태실이라는 이름의 장소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곳은 과거에는 비공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공개 지역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사진 속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인데 이 장소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 전국의 태실이 옮겨졌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태실 54기가 옮겨졌는데요. 오석 재질의 왕의 태실 22기 하고요. 화강암 재질의 왕자, 왕녀 태실 32기가 이제 옮겨졌거든요. 자, 이곳으로 이제 태실이 옮겨진 시기는요. 1928년부터 3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곳으로 왜 태실을 옮겼느냐? 몇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조선이 망한 뒤에 국유화된 왕실의 재산 가운데 능과 원, 묘, 태실을 구분했고요. 이 가운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던 태실지에 대한 처분 기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느냐? 자, 당시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요. 1928년 9월 10일자 기사에 그 29곳의 태봉 가운데 8곳에서 암장화 제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태실에 대한 도굴 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어떤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이왕직 당시에 이제 그 이왕가를 사무 관리하던 이왕직 예식과 소속의 전사들을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태실을 이렇게 옮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그 태실이라는 건요, 태를 길지에 묻는 풍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즉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길지, 자 풍수지리를 따지는 건데 지금이야 무슨 풍수지리가 뭔 미신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태실이라는 건 길지에 묻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싸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싸그리 무시하고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태실을 조성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 태실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런 이제 이왕직 소속의 예식가 전사들이 이제 이 태실을 옮겨오면서 출장 복명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출장 복명서 기록이 태봉이라는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요. 1930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삼릉으로 태실을 옮겨서 조성했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요때 조성하지 못한 태실들, 뭐 이를테면 이구의 태실이라든가 이진, 영산군, 의해공주, 경평군의 태실 등을 추가로 옮기면서 지금처럼 54기가 자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 태실을 방문하시면요. 54기 태실 그 뒷면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연어 부분이 판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연어 부분은 뭐냐면 소화라는 연어인데 이 소화는 당시에 일본 천황, 쇼와 천황의 그 연어죠. 그 연어가 이제 다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다 다 그 부분만 끌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왜 훼손됐느냐? 자, 해방된 다음에 이걸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겁니다. 즉, 이 서삼릉 태실이라는 장소가 하나의 또 역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 태실의 현장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명관계상 태실의 세부 사실은 다루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세부 사진이라든가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기도의 태실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기도에 남아있는 태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실은 양평 제한대군 태실입니다. 자, 제한대군의 태실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506-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의 정상에 태실비가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초기 태실비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고요. 태실비의 명물을 보니까 성화 2년인 1466년에 태실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전면에 왕세자 남소손 태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글자가 바로 손입니다. 손은 손자를 의미하거든요. 즉, 이 태실은 조성 당시에 원손의 태실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당시의 왕이 세조였고 세자가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태실은 제한대군의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성종의 태실 성물인데요. 사진 속 성물은 현재 창경궁에 전시 중입니다.
성종의 태실은 최초 1471년에 가봉된 이후에 세 차례 더 개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종의 태실은 경기도 광주시 태존동, 그러니까 지금의 태봉교회 뒤에 있는 태봉산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태존동에 있던 성종의 태실 성물이 창경궁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이유는 1928년 9월 10일자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성종의 태실 성물은 전문 기사를 시켜 연구 목적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창경원으로 불리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섰는데요. 창경궁이 조선의 상징으로 볼 때 성종의 태실 성물은 한낱 구경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전동의 지명 유래가 성종의 태실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창경궁에 있는 성종의 태실을 원위치로 옮겨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종의 태실을 옮겨 봉헌하는 과정을 통해 태실의 가봉을 재현하고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이 그래했듯이 태실 문화의 중심으로 태전동을 한번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자료에서 첫 번째 사진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야외에 있는 양평 대흥리 태실의 태암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경기도의 태실 성물이 춘천에 있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루빨리 양평이나 혹은 경기도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양평 대흥리 태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324-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 태실은 태주를 알 수 없는 태실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태봉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 이희원 씨의 일기장에 이 태실에서 출토된 태지석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태실의 태지석을 직접 봤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자, 요거 통해서 이제 이 태지석의 명문을 해석해 보니까 홍치 3년인 1490년 2월 28일에 출생한 부수 왕자의 태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선원 계보기락과 성종대왕 종친록 그리고 다른 태실들의 태주 이런 것들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요. 1490년생 왕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성종과 기인 권치 소생의 전성군입니다. 즉, 이 태실은 전성군의 태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전성군의 태실이 아니라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제 그 선원 계보 기락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왕자가 없기 때문에 족보에서 누락된 왕자의 태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성군의 태실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고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확인된 또 한 명의 성종 왕자 태실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은요. 안성 베테리 태실과 파주 정자리 태실, 남양주 광전리 태실 요 세 개 태실인데요. 요거는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홍치 6년인 1493년에 조성된 태실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1493년에 조성됐다. 이게 경기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뜻밖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 태주라든가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규명할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사진인 안성 베테리 태실은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 베테리 산 46번지 거기 가시면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중간에 중태봉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국시대 왕자 태실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성종왕자 태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고정이 됐었고요. 두 번째 태실은 파주 정자리 태실인데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 67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 통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 잘 이제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지난 2019년에서야 태실비의 존재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서 이제 이게 왕자 옥량의 태실이다. 요까지는 확인됐는데 다만 그 옥량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안성 베테리 태실이나 파주 정자리 태실은 그 형태만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초기 태실비의 원형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태실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높은 가치를 좀 지닐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남양주 광전리 태실인데요. 남양주 광전리 태실은 그 산 정상 가시면은 태암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산 37-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보시면 뭐 태실비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1490년생 왕자 태실인 걸 알 수 있냐면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그 기록에 이제 그 태실비의 전면과 후면 명문이 다 잘 남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아 이게 1490년생 왕자 태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태실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이런 뭐 그 이 시기의 태주 이제 이 시기의 태실의 태주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광주 원당리 성종 왕여 태실인데요. 요건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 원당리 146-3번지 그 정상에 있는데 이 두 태실 모두 사진을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산 그 정상 아래로 좀 굴러서 떨어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암의 머리 부분이 좀 노출되어 있고요. 자, 근데 요 두 개 태실은 전면에는 왕여 태실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후면에는 이제 보니까 성화 17년인 1481년 7월 21일하고 7월 24일 이렇게 이제 3일에 거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하나는요. 태주가 밝혀졌어요. 누구냐면은 성종과 기인엄지 소생의 공신옹주의 태실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공신옹주의 묘지석하고요. 이곳에서 출토된 태지석하고 그 출생일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공신옹주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른 태실의 경우에는 누구의 태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성화 17년, 이 1481년이라는 이 명문을 통해서 아 그러면 적어도 이 1481년 이전에 태어난 왕녀 가운데 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요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가설일 뿐이지 명확하게 이게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 원당리 성종왕녀태실은 이제 발굴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당 자료의 첫 번째 사진은요. 양주 황방리 정혜옹주 태실인데요. 이 태실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리 87-1번지에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태봉산 원래 태봉산 정상에 있었는데 현재는 개발 행위로 인해서 태봉산 자체가 사라졌고요. 1999년에 그 조선의 태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태실비의 상당 부분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유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사진 속에 태암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태암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상태고요. 이곳에서 출토된 태지석의 명문을 통해서 아 왕여 승복의 태실이고 1490년 7월에 출생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그 해당 연도에 태어난 왕여하고 찾아보니까 아 성종과 기인정치 소생의 정혜영주구나 이게 고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 광주 원당리 연산군 왕자 돈수태실이라고 합니다. 즉 돈수태실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봤던 광주 원당리 성종 왕여태실에서 멀지 않은 원당리 산 30번지의 태봉 정상에 있어요. 자, 현재 태실비는 굴려진 채 방치되고 있고요. 태봉 주변으로는 분묘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훼손된 상태인 거죠. 그 예전에 이게 도굴 시도가 있었어요. 도굴 시도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유물은 수습이 됐어요. 태지석이라든가 이런 거 수습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태지석이라든가 그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서 아 이게 돈수라는 이 연산군의 왕자인 돈수 태실이라는 거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홍치 18년인 1505년 2월 19일에 태실을 조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요. 가평에 있는 중종대왕 태실인데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생리 산 112번지 태봉산 정상에 지금 있습니다. 자, 중종의 태실은 최초 1492년에 조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507년에 가봉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성물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서삼릉으로 태실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행방을 알 수가 없었던 건데 1982년 이 산의 주인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성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복원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고증에 의한 복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태실비 사진이 이 태실비가 보통 같으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 중종 태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굴 조사 통해 가지고 이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또 추가 유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복원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담으로 경기도에는요, 다봉태실, 그러니까 왕의 태실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봤던 성종대왕 태실이 있고, 그리고 중종대왕 태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효명세자라고 해서 나중에 익종으로 추정되는 그 효명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익종이 이제 문조로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조 태실도 이제 왕의 태실로 본다 그러면은 총 3개가, 경기도에는 3개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4번째 사진은 보시면은 연천 부무련 해정옹주 태실인데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실지가 남은 거죠. 자, 이곳에서 태지석이 출토가 됐어요. 그 태지석이 출토돼가지고 왕녀 석한의 태실인 것과 정덕 9년인 1514년 10월 초 10일에 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이제 그 선원록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니까 중종과 경빈 박씨 소생의 해정옹주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보는 것처럼 사진처럼 이 태봉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 사진은 김포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입니다. 자,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 월곡면 조강리 산 58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태봉산은 훼손된 상태예요. 자, 이 태실이는 자리 자체는 원위치가 맞는데 원래 그 높게 있던 태봉산은 개발 행위로 훼손이 됐고요. 현재 이전 복원돼 가지고 현재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태실비와 달리 이제 요때부터 비는 보시면요, 받침인 비대가 나타납니다. 자, 이전에 연산군 돈수 태실 보세요. 연산군 왕자 돈수 태실 보시면 여기 한 몸이 형태잖아요. 지금 요 보시면 비신하고 비대가. 근데 요 보시면 여기는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비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비대에 보시면요, 이제 복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시대하고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태실비의 후면의 명문을 통해 가지고 가정 23년인 1544년에 태실을 조사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유일하게 태어난 왕녀가 누구냐? 바로 중종과 문정왕후 윤씨 소생의 인순공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인순공주 태실로 그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명칭 자체도 김포 조강리 인순공주 태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경기도에 소재한 선조의 자녀 태실이에요. 자, 자녀 태실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진은 김포 고망리 신성군 태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진은 이제 정상 부분인데 요 비대와 태암의 윗부분, 머리 부분이 지금 노출되어 있고요. 그 산 아래쪽으로 보시면 태실비가 이렇게 이제 굴러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 신성군 태실은 경기도 김포시 월곡면 고망리 산 65번지 태봉의 정상에 있고요. 자, 정상에 태암과 비대, 민가 방향으로 태실비의 비신이 굴려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서 이 태실이 신성군의 태실인 걸 알 수 있고요. 만력 12년인 1584년 7월 25일에 태실이 조성되었다가 2년 뒤인 1586년 12월 초 6일에 개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태실 주변으로 군 참호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분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훼손이 좀 진행된 모습인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성 정수옹주 태실인데요. 자, 여기는 동탄호수공원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송동 727번지에 태봉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건 과거에 여기 근처에 산청리 저수지가 있어가지고요, 산청리 태실비로 불리기도 했거든요. 자,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서 왕녀의 태실인 걸 알 수 있고요. 만력 16년인 1588년 7월 11일에 태실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원록이라든가 선원계보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왕녀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앞전 1년 전에 1587년에 태어난 왕녀가 한 명 있는데 선조하고 임빈김씨 소생의 정수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뭐 정수공주 태실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이 네 번째 사진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사진은요, 가평 태봉리 영창대군 태실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 115-1번지에 있고요. 현재 태봉의 정상에는요, 분묘가 들어서서 훼손된 상태입니다. 다만 태실비만 월사 이정구 선생의 묘가 있는데 그 입구 쪽에 이제 옮겨져서 세워져 있어요. 자, 해당 태실은 출토된 태지석과 남아있는 태실비의 명문을 통해서 만력 34년인 1606년 3월 초 5일에 태어난 대군의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대군은 선조하고 임모광우 김치소생의 영창대군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28일이죠. 이때 태실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에피소드라면요. 여기 찾아갈 때 이 태실비가 원래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갈림길, 그 승찬농장하고 이제 태봉리 마을회관 가는 그 갈림길에 거기에 딱 세워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찾으러 갔을 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사라졌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차를 돌리려고 안쪽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경기도 태실 중에 영조 왕녀와 문조의 태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요 사진 보시면요. 연천 유촌리 태실 혹은 연천 유촌리 영조 사왕녀 태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태실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천리 산 127번지 그 태봉의 정상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셔도 태실비가 온전하게 잘 남아 있고요. 이전의 태실에 비해 그 보시면 이제 이 태실비의 비수 부분, 이제 조각 수법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하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태화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비의 받침인 비대를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제 복년이라든가 안상 이런 것들이 새겨졌는데 이제 요 때부터는 이제 아무런 문양이 새겨지지 않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비신이 있는데요. 비신의 전면과 후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출생일과 태실 조성 시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확인해 보니까 옹정 6년인 1728년에 출생한 옹주의 태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원록이라든가 뭐 선원계보도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조와 영빈희 소생의 사녀의 태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전에 보시면요. 연천 유천이 태실을 화억옹주의 태실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화억옹주가 누구냐면은 영조하고 정빈희 씨 소생의 첫 번째 딸, 그러니까 1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화억옹주의 출생이라고 이 태실비에 기록된 출생일의 시차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 검증해 보니까 이거는 사왕녀의 태실인 것이 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걸 또 뭐 사왕녀가 뭐 화도공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아직 그건 화도공주로 추정된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왕녀 태실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조 왕녀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후기에 보시면 태봉 등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요. 당시에 이제 태실 조성에 따른 상세한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천 유천리 태실도 그렇고 앞으로 소개할 다른 영조 왕녀 태실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상세히 태실 조성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통신마을회관입니다. 자, 이 통신마을회관 앞쪽에 보시면요. 태실비하고 태암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 원래 이 태실 성물들은요. 인근에 그 성은리 산 31번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상 부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1960년에 4H 회원들이 이제 이 태봉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주변에 있던 이 버려져 있던 이 태실 성물들을 수습해가지고 마을 해관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실 성물이 하나도 이탈 없이 잘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비대 부분 아무런 문양이 없고요. 비수 부분도 이제 약간 좀 태화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앞전의 태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신의 전면과 후면의 면문을 통해서 이 태실이 옹정 10년인 1732년에 출생한 옹주의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원록이라든가 선원계보도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영조와 영빈이 씨 소생의 6왕녀의 태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봉 등록에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태실 조성 과정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요. 세 번째 사진은 경기도 포천시 소을읍 무복리 마을회관 앞에 가시면요. 요 나무가 있어요. 노구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 보시면요. 이 태실비하고 태암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이것도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무봉리 산 132번지라고 있는데 여기 산 정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마을 해관으로 옮겨져서 보존되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태실 성물 자체는 이탈 없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수 부분, 비대 부분, 비대 아무 문양 없죠. 그리고 비수 부분도 많이 이제 퇴락한 그런 것들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없죠. 그런 그 특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신의 전면과 후면의 명문을 통해서 이태실이 옹정 13년인 1735년에 출생한 옹주의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영조와 기인조치 소생의 제8항의 태실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해당 태실은요, 경기도 부천시 작동에 신생옹주묘가 있는데 그 신생옹주묘의 묘주와 이제 이 태실의 태주가 같은 인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태봉 등록에 이 태실 조선 관련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포천 만세교리 태봉인데요. 이제 요즘 최근에는 만세교리 화한옹주 태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태주가 명확하게 밝혀진 태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해당 태실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 13-2번지 그 태봉의 정상에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태실비가 잘 남아 있고요. 여기 태실의 그 머리 부분, 또 태암의 그 머리 부분 개석이 남아 있고 여기 파헤쳐진 부분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비수 부분이 삼각형 간모양처럼 생겼는데 좀 이제 그 화염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퇴화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보이고요. 비대 부분은 아무런 문양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신에 새겨진 전면과 후면의 명문을 보니까 이 태실이 건륭 3년인 1738년에 출생한 왕녀의 태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해당하는 왕녀가 영조와 영빈이시 소생의 화한옹주이기 때문에 이 태실은 화한옹주의 태실로 고증이 되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이 태실은 제가 못 찾았어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천시청에 문의해가지고 직접 담당자한테 문의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가 직접 갔다 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가지고 가는 길을,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찾을 수 있었던 그런 태실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그런 태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사진은 포천 성동리에 있는 문조의 태실인데요. 자, 문조는 우리가 효명세자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효명세자가 나중에 익종으로 추존이 되고 그 익종이 다시 문조로 추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해당 태실은 원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산 95단지 1번지에 있는 그 정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태실지가 지금은 분묘가 만들어지면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물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평청변이라고요. 그 소공원으로 지금 옮겨져 이렇게 옮겨져서 이전 복원돼 있어요. 지금 이전 복원돼 있고요. 자, 해당 태실에 대한 조선 기록은 원자 아기씨 장태의계라든가 내지는 익종대왕 태실가봉 성난간 조배의계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제 이 성물 자체도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에 가깝게 복원도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태실지에 대한 발굴 조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태실도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에 있는 세 개의 가봉 태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원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태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의 태실은 경기도의 태실 사례 가운데 성부로 남아있지만 태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태실입니다. 다만 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기의 윤곽은 추려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시흥 무진해동 태봉인데요. 해당 태실은 경기도 시흥시 무진해동 산 16번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태봉의 정상에는 태암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정확히 누구의 태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발굴 조사 통해 가지고 추가 유물의 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태실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태실은 안산 고잔동 태실입니다. 현재 안산문화원의 야외에 지금 태암이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태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돌기가 돌출된 특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전에 제가 태암의 태암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제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태암 보시면은 이렇게 돌기가 돌출된 특징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기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는 이 태실은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태실이구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이 태실은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번지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태봉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태실의 경우 조선 중기에서 보이는 태암의 특징, 즉 이 돌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돌기가 있기 때문에 선조 내지는 숙종 시기에 조성된 태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태봉 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요. 해당 태실이 도구를 당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다시 개수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연천 동막리 샘골 태실입니다. 자, 이 태실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 55-2번지 태봉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암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요. 누구의 태실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그 연천 부무련 해종옹주 태실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태실은 포천 송우리 태봉입니다. 자, 이 태실은 경기도 포천시 소읍 송우리 산 28번지인 여기 태봉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태실은 태조 왕건의 딸인 정의왕녀 혹은 고려왕자의 태봉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워낙 이제 이 전승이라는 거하고 실제 그 태실이 다른 사례가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 태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태암 가운데 보시면요. 이 윗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아랫부분이 아마 원래 태암 같은데 이 아랫부분이 정말 그 태암인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한번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역시 경기도의 태실 중에 태주를 알 수 없는 태실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파주 축현리 태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파주 축현리 태실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산 96-1번지 그 태봉의 정상에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이 그 태봉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 중간에 파헤쳐진 자국이 있고요. 그 앞에 비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 옆에 있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태암인데 이건 현재 파주에 있는 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태암의 머리 부분 보세요. 돌출된 부분 보이시죠? 돌기가. 자,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조선 중기에 나타났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요거 입증해 주는 게 또 뭐냐면 요 비대 자 보세요. 요 비대의 모습 보시면요. 여기 안상하고 복년이 또 새겨져 있어요. 이건 역시 조선 중기에 나타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거는 조선 중기에 조성된 태실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여기 세워졌던 비신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다면 누구의 태실인지 명확하게 고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태실은 포천 금주리 태실의 성물, 그러니까 태암의 밑에 부분, 이제 몸체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인데 해당 태실은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80번지에 있는 그 태봉의 정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태실지는 분묘와 그 군참호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상태로 누구의 태실인지는 알 수 없고요. 이 태실 성물은 현재 문조 태실 있는 그 영평청변 소공원에 요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게 그 포천의 문조 태실의 성물인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발굴 조사 그 태실 조사 보고서라든가 내지는 어떤 뭐 증언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었을 때는 이게 금주리 태실의 성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은 포천 주원리 군자동 태실인데요. 해당 태실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 247번지에 있는 태봉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태실지 주변으로 태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태실의 하단 부분이 일부가 이렇게 파괴된 채 묻혀 있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그 군대 그 교통호라든가 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태실지가 지금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누구의 태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미확인 태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와 함께 경기도의 태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태실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태실의 이봉을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실의 보호를 빌미로 서삼릉으로 태실을 옮겼지만 이는 애초에 태실이 가지는 근원적인 가치, 즉 풍수지리를 포함한 길지에 태를 묻는 풍습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후 태실지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도굴이 이어지면서 왕실 유적임에도 태실 유적이 사실상 방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참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오늘 강의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태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경기 사이버 도서관에서 경기도의 태실 원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강의나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